오늘은 프랑스 혁명 뒷부분을 마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문서에 공식적으로 표현한 혁명이 바로 프랑스 혁명이라고 했죠. 그런데 프랑스 혁명을 쭉 지금 따라오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과연 평등할까라고 하는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게 됐죠. 자, 뒷부분에서는 모든 사람이 과연 다 평등해졌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뭐를 했냐면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됐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 왕을 공식적으로 처형을 할 정도다라고 하면 그 시기에 프랑스 혁명을 끌고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지죠. 네. 이 시기에 프랑스 혁명을 끌고 간 사람들은 바로 상큘로트와 산악파라고 하는 그런 두 집단입니다. 상큘로트는 썽큘로트라는 거의 합성어인데요. 요 큘로트라고 하는 것은 귀족 신분만이 입을 수 있는 짧은 반바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여러분 또 팬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무릎 정도까지 오는 짧은 반바지를 큘로트라고 하는데 그것은 귀족 신분만이 입을 수 있고요. 네, 귀족이 아닌 사람들은 지금 그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한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구부 통바지 정도 되겠죠. 네, 요런 긴 바지를 입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은 쌍큘로트 그러면 네, 귀족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사실 지칭하는 건데 프랑스 혁명기에는 쌍큘로트 하면은 여러분 민중, 그것도 도시 민중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통바지를 입고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혁명에 열렬한 지지자들이 되겠죠. 이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산악파라고 하는 이제 정당, 지금으로 하면 여러분 정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산악파는 파리와 파리 근교에 주로 살고 있는 부르주아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문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르주아들입니다. 지도자가 바로 여러분 오른쪽 밑에 있는 이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요. 이 로베스피에르도 변호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여러분 삼부회를 소집했을 때 제3신분의 대표로 이제 베르사유 궁전에 들어온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 산악파는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어떤 점에서 현실적이냐 하면 현재 여러분 프랑스가 되게 위기 상황에 처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과의 전쟁 중에 간신히 위기를 넘게 됐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루이 16세를 처형했기 때문에 네, 프랑스를 둘러싼 모든 유럽의 국가들이 지금 프랑스의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의 프랑스를 딛고, 그러니까 위기를 딛고 넘어가려면 민중과의 협력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민중들의 지지를 계속 받고 민중들의 협력을 구하려면 여러분 그냥은 안 되죠. 맨입으로는 안 되죠. 뭐가 필요하겠어요? 민중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오고 있던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을 들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산악파가 집권한 약 1년 남짓한 시기를 우리가 이런 무시무시한 용어로 부릅니다. 공포 정치기, 정말 공포스럽다 할 때의 그 공포예요. 공포 정치기인데요. 1793년 9월부터 시작해서 1794년 7월까지 1년이 채 안 되는 시기죠. 산악파 집권기입니다. 우리 앞에서 금방 했죠? 지도자가 로베스피에르였고 파리 쌍큘로트의 지지를 한 몸에 받는 집단이었다. 네, 이 시기에 이제 어떤 정책들을 했는가를 우리가 대표적인 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국민 총동원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거를 먼저 볼까요? 각 계층의 국민을 평등하게 징병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내용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네, 국민총동원령이란 뭐냐면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총력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전쟁에서 싸우고 나이 든 남자는 무기와 마차를 만들며 못 나가니까 전쟁터에 여자는 병원에서 일한다. 뭐 병원에서만 일하겠어요. 뭐 붕대도 감고 집에서 뭐 뭔가를 만들고 뭐 그런 걸 하는 거죠. 말을 비롯한 식량 모든 물자는 군이 우선 징발하고 국가 소유의 건물은 병영으로 바뀐다. 네, 이런 것이 여러분 바로 국민 총동원령입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전에는 사실은 프랑스가 지금 뭐에 의지해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군대를 몰아내고 있는 상황이었냐면 의용군들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프랑스의 각지에서 모여든 의용군들. 여러분 그 의용군들은 주로 제3신분이었고요. 제3신분 중에서도 돈 없는 사람들이 다수를 이뤘습니다. 그러면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이나 이전의 귀족 신분들은 안 나간다는 거죠, 전쟁터에. 그쵸?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의용군의 힘만으로는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됐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이 산악파 정부가 국민 총동원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18세에서 25세의 독신 남성이 1차 징집 대상이 되면서 이 국민 총동원령의 힘으로 여러분 프랑스는 120만 명의 병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볼까요? 프랑스 대 대불 동맹의 전쟁을 해볼 만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프랑스에 대항하는 동맹이 되겠죠. 진짜 프랑스를 뺀 유럽의 나머지 국가들이 모두 참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우두머리에 바로 영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국은 우리가 이미 배웠죠. 그 미국 독립전쟁을 할 때도 사실은 7년 전쟁으로 프랑스와 너무 열심히 싸운 국가잖아요. 근데 이제 프랑스 내부에서 일어난 이 혁명을 둘러싸고 프랑스를 죽이기 위한 대불동맹의 선봉에 서는 국가가 바로 이제 영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왼쪽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것은 1793년 11월에 있었던 이 툴롱이라는 항구 도시인데요. 이 항구의 포위 공격을 성공했다라는 그림이에요. 이 툴롱은 오랜 기간 동안 영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되게 고전을 한 곳인데 국민총동원령을 내리고 나서 병력이 확보되니까 드디어 이제 툴롱의 포위 공격에 성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 1793년 요 이후에는 94년, 95년이 되면 여러분 프랑스 군대가 프랑스의 국경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어디까지 갔어요? 1798년에 이집트까지 간 거죠. 여러분 피라미드 전투 보이시죠? 그래서 이 전쟁의 영웅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는 소리가 막 여기까지 들려요? 네, 바로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장군이 인기를 엄청 얻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고요. 여러분 제일 오른쪽의 지도를 보시면 좀 약간 날씬한 프랑스가 만들어졌긴 하지만 이 프랑스에 있죠. 네덜란드 쪽에 위쪽에 오른쪽 제일 위쪽에 약간 하얀 부분이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요 프랑스 혁명기 동안에 확대된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지금 프랑스가 자국의 영토를 늘리는데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포정치기에 취해진 또 하나의 유명한 정책을 들어라 하면 우리가 생필품에 대한 최고 가격제를 실시한다라는 것을 들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요거는 되게 놀라운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생필품이라고 하는 것 하면 대표적으로 여러분 곡물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기억나세요? 프랑스가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도 수확량이 되게 나빴고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도 쭉 지금 수확량이 나쁘다. 그래서 군대에 대한 보급도 힘들다. 우리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파리같이 이런 대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 내에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도시들이 아니잖아요. 다 주변에 있는 농촌으로부터 곡물을 조달받아야 되는 곳인데 이런 밀가루 같은 것이 잘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빵값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혁명이 시작되고 나서 지금 곡물의 가격, 빵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심지어 그것을 충분히 살 수도 없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하층민들이 특히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던 것이었거든요. 곡물의 최고 가격, 그 이상은 절대로 못 받게 최고 가격제를 실시해 달라라고 했는데요. 산악파가 집권하기 이전에는 정부에서 그거를 시행하지 못했어요. 왜요? 누가 반발했을 테니까. 맞습니다. 상인들이 반발했기 때문에 이거를 시행하지 못하다가 이제 쌍큘로트의 지지를 받는 산악파가 집권하니까 이 최고 가격제를 실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행되고 있던 곡물가에서 3분의 1 정도는 빠진 그런 정말 현실적인 곡물가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가격을 어기는 상인들은 정부가 강력하게 처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퍼뜩 들죠? 어떤 생각이요? 민중들이나 하층민들에게 산악파의 최고 가격제는 굉장한 지지를 받았겠지만 오히려 이제 상인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은 산악파의 반기를 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되게 모순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좀 슬프게도 산악파 정부가 이전에 다른 정당들과 똑같은 정책을 취한 것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여성의 해학과 청원권을 금지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성은 연단에 올라서서 연설을 할 권리도 없고요. 그 다음에 투표권도 당연히 없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될 수도 없는 거죠. 즉, 여성을 공적인 영역에서 영원히 배제해 버린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여러분? 네, 프랑스는 또 여성 참정권을 되게 늦게 준 국가라서요. 1944년까지 기다려야 여성이 투표권을 획득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시죠? 자, 볼까요? 문제는 이 산악파의 집권기가 오래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네, 이제 전쟁에서 프랑스가 위기를 넘었고, 여러분, 그 다음에 천정부지로 치솟던 곡물의 가격도 잡혔으면 산악파 정부는 뭐를 해야 돼요? 맞아요. 지금까지 통제한 모든 것들을 좀 풀어주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 산악파 정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융통성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산이 있는 부르주아층에 여러분 불만을 계속 사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위기 상황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악파 부르주아들은 더 이상 이제 쌍큘로트들, 파리의 민중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줄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 수업을 시작할 때 이 산악파는 굉장히 현실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제 파리 민중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커트해버리고 여러분 오히려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파리 민중들을 끌고 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산악파는 네, 맞아요. 재산 있는 부르주아로부터도 불만, 파리 민중들로부터도 불만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1794년 7월 27일에 일어났던 테르미도르 반동입니다. 약간 요상한 이름이죠, 여러분? 이 테르미도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혁명기에 만들어진 혁명 달력이 있는데요. 그 혁명 달력에서 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편안한 그 숫자로 된 달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각 달에다가 요렇게 테르미도르, 뭐 우리 뒤에서 할 브리메르 이런 놀라운 아주 독특한 명칭을 붙였어요. 요 테르미도르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말로 바꾸면 열의 달, 그러니까 뜨거울 열자를 써서 열의 달이라는 뜻이고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를 가리키는 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고 테르미도르 고 날에 일어났다고 해서 네, 테르미도르파,
테르미도르 반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테르미도르파는 산악파가 아닌 훨씬 더 온건하고 부유한 부르주아 의원들로 구성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로베스피에르한테 총을 쏘는 거고요. 로베스피에르가 이제 귀 밑에 총을 맞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이제 그리게 된 거죠. 로베스피에르와 지지자들을 모두 그날 밤에 잡아서요. 7월 27일 밤에 그 다음 날 7월 28일 날 바로 거의 130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단두대에서 처형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산악파가 했던 모든 정책들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혁명이 훨씬 더 보수적인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요것은 이제 로베스피에르의 처형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로베스피에르 반대쪽에서 로베스피에르의 숙청 낭비 그래가지고 로베스피에르를 풍자한 거예요.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발로 밟고 끄집어내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풍자화입니다. 자, 요 반동으로 이제 시작되는 프랑스 혁명의 마지막 시기를 우리가 총재정부 시기라고 불러요. 1795년에서 1799년까지 이제 4년 동안 지속된 시기인데요. 여러분, 우리 아까 금방 짚었던 공포정치기의 여러 정책들이 모두 없어집니다. 대표적으로는 최고가격제가 없어지는 것을 들 수 있겠죠. 여러분, 곡물의 최고가격제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곡물의 위기가 나타나고, 그러면 여러분 식량을 살 수 없는 민중들은 힘든 상황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봉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그 민중들의 편을 들어줄 산악파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총재정부 시기에 일어난 민중 봉기들은 굉장히 가혹하게 진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죠. 우리가 이것을 혁명력 3년의 헌법 또는 1795년의 헌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모두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선 부유한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주겠다라는 것을 표현한 납세액에 따른 제한선거제가 다시 시행되고요. 그리고 이제 로베스피에르 같이 한 명한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5명의 총재를 선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총재정부 시기는 여러분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4년이라는 시간 동안 4번의 쿠데타가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쿠데타가 뭔지 아시죠? 불법적으로 무력을 동원해서 권력을 탈취하는 것, 그것을 쿠데타라고 하는데요. 정권이 이때마다 바뀌는 거거든요. 총재정부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4번의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그 끝이 바로 1799년 11월 9일에서 10일 사이에 일어났던 부리메르 18일의 쿠데타입니다. 여러분, 이 부리메르라는 것은 안개의 달이라는 뜻이에요. 요 부리메르 18일에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그 혁명 전쟁으로 사람들에게 영웅 대접을 받았던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군대의 지원을 받아서 군대를 끌고 의회에 난입하면서 나폴레옹에 반대하는 모든 의원들을 제압하고 본인이 임시 통령직에 오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10년 동안 지속됐던 혁명이 이렇게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하고 그랬는데 그 끝이 약간 허무하죠? 그렇지만 혁명을 겪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 나폴레옹이 황제가 됐다고 해서 혁명 이전의 시기로 똑같이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이런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내가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를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신분제와 봉건제를 폐지해서 평등사회가 탄생한 것 같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혁명의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지 않더라. 여러분, 그래서 요 3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모든 자유를 인정했지만
노동조합이나 파업을 할 자유는 인정되지 않았다. 네, 심지어 여성의 권리는 20세기 중반이 돼야 비로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죠. 4번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 바로 자유와 평등과 우애잖아요. 이것이 혁명 전쟁을 거치면서 전 유럽에 빠르게 전파됐기 때문에 유럽 역시 프랑스 혁명 이전과 같은 상태의 유럽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프랑스 혁명은 유럽 전체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